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GDP도 올랐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마트에서는 사과 한 봉지 앞에서 손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인데 누구는 사상 최대, 누구는 장바구니를 줄이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정부는 지금 물가가 안정됐다고 합니다. 3.1% 올랐을 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머니 헤르메스입니다. 그 숫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가 통계라는 게 원래 458개의 품목을 한데 묶어서 평균을 냅니다. 채소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전기료도 들어가요. 그런데 스마트폰 가격도 들어갑니다. TV 가격도 들어가요. 냉장고도 들어가고 세탁기도 들어갑니다. 요즘 전자제품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값이 올라도 경유값이 30%가 넘게 치솟아도 전자제품이 내려간 쪽에서 평균을 깎아먹는 거예요. 욕조에 뜨거운 물을 틀어도 찬물 쪽 수도꼭지를 같이 열면 온도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평균 온도는 괜찮은데 내가 담근 발은 여전히 차갑다는 거죠.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숫자가 아닌 거예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러 장을 보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어요. 따로 만들어둔 지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사는 144개 품목만 추려서 만든 생활물가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3.3%예요. 공식 물가보다 높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허탈했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숫자가 틀린 건 아닌데 내가 매일 사는 것들의 물가는 그보다 더 오른 거거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통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통계가 내 삶을 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마치 우리 동네 골목 날씨는 빼고 전국 평균 기온만 발표하는 것처럼요. 평균은 맞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의 온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공식 물가 3.1%라는 숫자도 사실 요즘 상황에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2024년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4월에 2.6%였는데 5월에 3.1%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멈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것처럼 물가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깁니다. 식품값에 불이 붙으면 식당 메뉴판이 바뀌고 메뉴판이 바뀌면 점심 한 끼 비용이 달라지고 그게 다시 생활 전반으로 번지거든요.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물가 상승을 밀어올린 진짜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면 중동으로 가야 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이어지면서 바닷길이 막히고 유가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가 한국 주유소 기름값으로 들어왔고 경유가 1년 전보다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경유, 쉽게 말해 트럭이 달릴 때 쓰는 기름입니다. 배추 한 포기가 전라도 밭에서 서울 마트까지 오려면 트럭이 필요합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부산 항구에서 수도권 냉장고까지 오려면 냉동 트럭이 필요하고요. 그 트럭이 쓰는 기름값이 30%가 넘게 오른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운임이 오릅니다. 운임이 오르면 납품가가 오르죠. 납품가가 오르면 마트 가격표가 바뀝니다. 소비자가 마주치는 건 맨 마지막 가격표이지만 그 뒤에는 이 긴 사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중동 바다에서 시작된 그 불꽃이 물류 창고를 거쳐 동네 마트 채소 코너까지 타고 들어온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게 고스란히 장바구니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정말 아찔하죠. 더 걱정스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 분석기관은 중동 상황이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로 이어진다면 올해 물가가 지금보다 최대 1.6%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31%인데 거기서 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설령 전쟁이 수습된다 해도 바닷길이 정상화되고 유가가 내려오고 그 효과가 물류비로 다시 식품값으로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가격이라는 게 참 얄밉거든요. 올라갈 때는 계단을 한 번에 3칸씩 뛰어오르듯 빠른데 내려갈 때는 그 계단을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유가가 안정돼도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교통비도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버스 타시는 분들, 택시 부르셔야 하는 분들이 이 11%를 고스란히 몸으로 맞고 있어요. 차가 있는 분들은 주유소에서 기름값 오른 걸 느끼시고 차가 없는 분들은 정류장에서 대중교통비 오른 걸 느끼십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가는 길이 없어요. 오락, 문화비도 5%가 넘게 올랐어요. 손자, 손녀 데리고 나들이 한번 가려고 해도 예전보다 지갑이 훨씬 빨리 얇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게 육아 문제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불편한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왜 같은 물가 상승인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힘들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힘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경제가 성장했다는데 GDP가 올랐다는데 그럼 어딘가는 좋아진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어, 좋아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딘지가 문제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조선소에 일감이 넘쳐 흘러요. 방산 수출도 역대급이에요. 그 회사들은 지금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는 중입니다. 그 숫자들이 GDP를 끌어올리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뉴스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월급 봉투로 들어오지 않아요. 동네 식당 매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금 통장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고요. 바뀐 건 없어요. 단지 그 성장이 여러분 지갑까지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걸 K자형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K라는 글자를 보면 위로 올라가는 선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있죠. 대기업과 수출 산업은 K의 윗선을 타고 올라가고 내수에 기대는 자영업자들, 고정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K의 아랫선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인 거예요. 더 정확히는 잔치집 담장 밖에서 음식 냄새만 맡고 있는 거죠. 냄새는 맡이는데 내 앞에 차려진 건 없는 그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이게 단순히 경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반도체 공장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이익이 하청업체로, 동네 상권으로, 은퇴자 지갑으로 흘러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마치 한쪽 방은 난로가 활활 타오르는데 다른 방은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집처럼요. 같은 집인데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물가 상승에 불똥은 바로 튀어요. 대기업 임원분들은 연봉 협상으로 물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 고정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됩니다. 오르는 물가는 똑같이 맞는데 거기에 맞설 수단이 없는 거예요. 60대 이후 은퇴하신 분이 한 달에 연금 100만 원을 받으신다면 물가가 3% 오를 때 실질적으로 3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 달에 3만 원이 뭐가 크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5년이면 180만 원이 넘습니다. 10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물가는 한 해에 한 번만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매년 오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쟁이는 임금 협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올릴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연금은 정해진 금액이 들어와요. 협상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는 금액이 조용히 줄어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납부하고 은퇴하셨는데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실질 소득이 조용히 깎이는 구조잖아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엔 장 보는 게 즐거웠는데 요즘은 계산할 때가 제일 긴장된다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한 분씩은 꼭 계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본인이 그 주인공이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 지금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반기를 봐야 합니다.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유가 흐름이 갈려요. 전쟁이 수습되고 바닷길이 열리면 유가가 내려오고 그러면 석유류 가격이 먼저 안정되고 그다음 물류비, 그다음 식품값 순서로 따라옵니다. 단, 그 속도는 올라올 때보다 훨씬 느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가가 내려가도 당장 내일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기대는 하되 바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나 생필품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는지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체감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게 현명합니다.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위주로 장을 보시면 부담이 조금 줄어요. 신선식품은 날씨나 작황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거든요. 반면 가공식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완만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온라인 직배송이 마트보다 싼 경우가 많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단골 시장 상인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소소해 보여도 매달 쌓이면 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재료 지원이나 공동구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납세자로서 충분히 기여하셨으니 있는 제도는 당당하게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눠보세요. 어느 마트가 더 싸더라. 어느 품목이 요즘 많이 올랐더라. 이런 소소한 정보가 실제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다 알 수는 없어요.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끼리 나눠서 챙기는 게 이 시절을 버티는 지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장 볼 때 불편하신 게 여러분이 잘못 쓰는 게 아닙니다. 씀씀이를 줄여야 할 이유도 없어요. 통계가 안정적이어도 장바구니가 무거운 건 착각이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아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숫자가 나올 때마다 내 숫자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물어보실 수 있게 됐어요. 그 구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장을 보러 나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그 구조를 아신 겁니다. 다음에는 이 물가의 흐름이 하반기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고령층 연금이 물가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장 보러 나가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